자, 지구과학을 듣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외계 행성계 탐사는 다 끝났으니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한 내용 정리 마무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생명 가능 지대 요 내용이었습니다. 생명 가능 지대. 요 생명 가능 지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성의 경우가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요러한 범위를 바로 생명 가능 지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문제에서 요러한 그림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요. 요러한 그림으로도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생명 가능 지대인데 여기서는 별의 크기가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생명 가능 지대가 지금 현재 가보다 나의 경우가 훨씬 거리가 어때요? 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는 비교적 가깝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별의 경우가 여기 나에 있는 요 별 S2라는 애가 훨씬 광도가 더 크겠구나라고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한 생명 가능 지대는 질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는 요거인 겁니다. 그래서 질량에 따라서 거리가 멀어지고 폭 또한 넓어지고 이러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것에 이어서 지구에서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럼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려고 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정리하고요. 실제로 어떠한 탐사들이 이루어지면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그 탐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 프린트 7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구의 경우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현재 태양과의 거리가 적절하게 위치하기 때문에 바로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이러한 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액체 상태의 물에 의해서 생명체가 또한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액체 상태의 물이 중요한데요, 생명체한테는. 왜냐면요, 액체 상태의 물의 경우는 용해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적절하게 이산화탄소가 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합과학 1에서도 아마 배웠을 거고 선생님하고 같이 지질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텐데 지구 탄생의 그 초기에는 원래는 CO2 성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대기에. 근데 이러한 애들이 바다에 녹게 되고요. 그것들이 침전을 일으켜서 현재 대부분은 석회암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한번 선생님이 흘러가듯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러한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CO2, 이산화탄소 같은 그러한 온실기체들이 물에 녹아서 온실 효과가 현재처럼 적절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녹였을 뿐만 아니라 액체 상태의 물의 경우는 열 용량, 한마디로 비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비열의 경우가 크기 때문에요. 용량이 큰이 아니라 커서 많은 양의 열을 오랜 시간 동안 보존하는 것도 생명체가 탄생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다양한 물질들에 녹일 수 있는 조윤 용매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CO2 같은 것도 녹이고요. 그 외에도 생명체의 경우가 이러한 물에서 녹아있는 성분들의 경우가 만나고 반응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탄생하고 진화하는 데 중요한 여건을 미친 것이 바로 액체 상태의 물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대기의 경우가 존재했기 때문에 현재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건데요. 대기에 당연히 산소라든가 이러한 구성 성분들의 경우도 적절하게 잘 존재를 하고 그런 양의 경우도 적절하게 존재를 하며 특히나 산소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지구의 대기의 구성 성분이요, O3, 오존입니다. 이러한 오존들의 경우가 자외선의 경우를 막기 때문에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생명체가 지금 현재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구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들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외계 생명체에서도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구랑 비슷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프린트 75쪽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하면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었던 바로 행성의 경우가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의 경우가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 좀 읽어보면 이러한 액체 상태의 물의 경우에는 용해도
가 높아서 좋은 용매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복잡한 분자 같은 것들이 생성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행성의 경우가 적당한 양과 성분의 대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적절하게 가지고 있을 때 적절한 온실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적당하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온실 효과가 아예 일어나지 않으면 온도 차이도 너무 커지고요. 그리고 평균 온도 자체도 낮아지기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행성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구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죠. 요 자기장의 경우가 그냥 단순하게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우주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 같은 것들 혹은 유해선 같은 우주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유해한 그런 선들을 바로 차단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장의 경우가 존재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행성의 경우 생명 가능 지대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한다. 자, 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생명 가능 지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 가능 지대의 경우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요. 굉장히 짧게 머물러 있게 되면 생명체의 경우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구의 경우도 거의 몇십억 년의 경우가 지나가면서 현재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충분한 시간은 주어져야지 이 정도의 지적 생명체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기율성의 중심별이 질량이 만약에 클 때는요. 우리 배웠다시피 주기율성에서는 질량이 크면 광도가 크고 단 하나 작은 것 수명이라고 했었죠. 수명의 경우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별 자체가 빨리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그 별 안에 생명 가능 지대에 행성이 위치하더라도 빨리 별이 죽어버리니 행성에서도 그 지적 생명체가 탄생하기까지의 충분한 시간을 주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체의 경우가 부적합한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심별의 질량의 경우가 매우 좀 작아서 수명이 긴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적절치 못합니다. 여기 하지만 하면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별의 광도가 작게 되면요. 생명 가능 지대가 중심별로부터 가깝게 형성되나요? 멀리 형성되나요? 그쵸.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가까워지게 형성이 되어서요. 이 생명 가능 지대에 있는 행성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아질 가능성이 높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별의 경우가 있고요. 행성의 경우가 아무리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다라고 해도요. 만약에 이 별 자체가 질량이 작아서 가까이 행성하고 위치하게 되면요. 서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행성의 경우가 지금 현재 지구는 공전 주기랑 자전 주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별의 중력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동주기 자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동주기 자전의 예시가 달이에요. 달과 지구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죠. 위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달의 경우 그래서 동주기 자전을 합니다. 동주기 자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전과 자전의 주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 달의 경우 동주기 자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자, 지구와 달의 그림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주분에서 싹 지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구의 경우가 여기 중심에 있고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달의 여기 면에다가 깃발을 하나 꽂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달의 경우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렸네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있던 요 달의 경우는 여기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원래 만약에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요렇게 깃발이 꽂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요만큼 여기서 이렇게 요 정도 돌아가는 동안에 달의 경우에도 요만큼 자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깃발의 경우가 이렇게 꽂혀 있겠죠. 자, 요 깃발의 경우를 왜 꽂았냐면요. 지금 깃발의 맞은편에 있는 부분의 경우가 지구랑 마주보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 부분의 경우가 마주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요거가 또 한 바퀴 돌면요. 여기 부분이 또 마주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주기자전이 일어나면 계속 같은 면만 마주보게 됩니다. 그러면 별과 행성의 경우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별의 경우가 가운데 있고 행성이 주변의 경우로 이런 식으로 자전을 한다라고 하면 요 행성은 별의 경우로 바라보는 방향이 항상 365일 매일 같은 겁니다. 별에 의해서 달궈지는 부분도 항상 같은 거고요. 반대로 전혀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항상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면만 별 쪽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요. 밤낮의 변화가 없어서 일교차가 굉장히 커지겠고 그런 경우에 생명체가 탄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행성의 경우 생명 가능 지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의 경우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게 되면 동주기자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한 크기의 별의 질량에서만 태양 정도의 이런 적절한 질량에서만 그런 적절한 광도를 가질 때만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아래 탐구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은 H알도 주계열성의 질량과 수명을 나타낸 것이다. 요 그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태양, 요 스피카라는 별이 있고요. 백조자리 61B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애들, 여기 주계열성인 애들인데요. 각각 지금 분광형이 달라요. 태양은 G형이고요. 여기에 있는 스피카는 B형, 그리고 백조자리의 경우에 K형입니다. 그래서 질량의 경우에도 이 스피카의 경우는 지금 현재 태양보다 훨씬 당연히 질량이 크겠죠. 분광형이 B형인 걸 봐서는 표면은 더 높잖아요. 백조자리형의 경우에는 지금 K형이기 때문에 질량의 경우가 당연히 태양보다 작고요. 요런 애들은 그거에 따라서 수명의 경우가 지금 현재 가장 긴 것은 백조자리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태로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러한 스피카의 경우에는 생명 가능 지대가 태양계보다 멀까요? 가까울까요? 당연히 멀겠죠. 왜냐하면 질량의 경우가 크면 광도의 경우가 커서 멀리 존재한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자, 반면에 백조자리 61B의 경우에는 태양계보다 훨씬 요 질량과 광도의 경우가 작기 때문에 생명 가능 지대는 가깝게 존재하겠죠. 가깝다. 폭의 경우에는 스피카 넓겠고요. 넓다. 그리고 백조자리 61B의 경우에는 좁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총 정리를 하면요. 주계열성의 경우는, 주계열성에서 주계열성은 H알도에서 이 왼쪽 위에 분포할수록 질량 어때요? 그쵸. 크고, 표면 온도는 높죠. 높고, 광도 크고, 수명만 짧았다라고 했습니다. 짧다. 거기다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바로 예전에 배웠었던 그런 내용들이고 거기다 더해서 생명 가능 지대도 추가를 해보면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멀어지겠고요. 그리고 폭도 좁아진다는 겁니다. 좁아진다. 자, 그런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요러한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다고 해도 요러한 스피카와의 백조자리 61B에서는 생명체가 탄생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O형별의 경우에는 수명이 너무 짧고요. 요러한 MK형 별 정도의 경우에는 너무 가깝게 생명 가능 지대가 위치하기 때문에 동주기자전이 발생을 해버려서 결국에 생명체의 경우가 적합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태양과 유사한 G형 별에서만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러한 분광형에 대해서 배우면서 태양의 경우가 G형별이거나 G2구나 그 중에서도 이런 걸 배우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태양의 경우가 G형인 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만들어지려면 이러한 G형별이 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아래에 있는 내용은요. 직접 생명체의 경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중심별의 수명이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하느냐 요 내용을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A형 정도면 수명이 10억 년 정도 된대요. 그리고 F형의 경우는 30억 년 정도 된다라고 하니 요 사이보다는 적어도 길어야지 지적 생명체, 그냥 생명체 말고 지적 생명체, 우리 정도, 인간 정도의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외계인 생명체의 경우 탐사가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계 생명체의 경우
외계 생명체는요, 여러분들,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첫 번째, 이러한 세티 프로젝트라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고요. 두 번째, 우주 탐사선을 아예 쏘아 올려서 탐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인 세티 프로젝트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방법입니다. 여기 있는 요 용어를 한마디로 나눠서 세티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그냥 세티 프로젝트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한 일련의 어떤 활동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보통 이러한 세티 프로젝트에서는요, 무슨 망원경을 사용을 하냐면요, 전파 망원경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이런 거대한 안테나 같은 것들이 다 전파 망원경들이에요. 이러한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외계 행성으로부터 오는 그런 전파 같은 것을 우리가 실제로 캐치를 해내거나, 혹은 아예 우리가 전파를 보내서 이런 외계 지적 생명체들이 그런 전파를 찾을 수 있도록 좀 그러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런 걸 찾아내는 모든 일련의 프로젝트를 세티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전파 망원경 지금 지구에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지구 잠깐 이거부터 먼저 좀 참고적으로 알아둘 내용이 있는데요. 지구로부터 들어오는 이러한 빛의 경우는요, 가시광선과 전파 영역의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대기라든가 혹은 다른 거에 의해서 대기에 의해서 막혀서 잘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적외선 같은 거요, 아니면 자외선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요,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기에 있는 온실기체가 다 먹어버리죠. 물론 아주 조금의 적외선은 들어오지만요, 대부분의 적외선은 온실기체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해요, 거의. 자외선의 경우에는요, 바로 O3, 오존의 경우가 다 자외선 차단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조금 들어오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자외선을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구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전파가 아니라 빛의 경우에는요, 가시광선과 전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파를 이용해서 외계와 통신하는 이러한 방법이 세티 프로젝트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주 탐사선입니다. 요 방법은 아예 태양계 일부 천체라든가, 그러니까 다른 행성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곳에다가 아예 탐사선 자체를 쏘아서 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이저호와 파이어니어라고 나와 있는데, 요 둘 다 원래는 쏘아 올렸을 때 여러 가지, 그냥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선 쏘아 보내지는 않겠죠. 원래 주된 목적은요, 이런 목성형 행성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탐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게 일단 보이저호인데요. 지금 여기 태양에서부터 이렇게 쏘아 올려서 여기에 있는 이러한 목성형 행성들의 경우를 막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진들도 찍었고요, 다양한 정보들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얘의 경우가 지구에서부터 쏘아 올려져서 지금 현재는 아예 태양계 밖으로 벗어났고요, 계속 자기 진로대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이저호가 있고, 파이어니어호는 이렇게 생긴 애가 파이어니어호입니다. 지금 목성하고 같이 있죠? 이 파이어니어호도 목성형 행성, 목성 등을 잘 관측하기 위해서 보냈던 탐사선인데, 여기다가 그냥 요러한 요러한 목적뿐만 아니라 뭐를 실었냐면요, 외계 지적 생명체한테 전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금속판이라든가 레코드판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실어가지고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우주 탐사선에다가 직접 이러한 메시지를 실어서 발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여기 보면 두 번째 큐리오시티가 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여기 있는 요거인데요. 아예 착륙을 해서 지금 보이저호와 파이어니어호는요, 그냥 지나가면서 관측을 한 반면에 큐리오시티는 아예 이렇게 착륙을 했습니다. 어디 착륙을 했냐?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 탐사 로봇이 큐리오시티인 겁니다. 지금 요거 조금 지저분하니까 지우고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화성의 경우에 기후, 그리고 지질, 물의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고요. 이걸 통해서 화성에서 옛날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구나, 뭐 요러한 것들을 직접 촬영도 하고 하면서 알아내가지고 뭐 요런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러한 2018년에는 메테인까지 발견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얼마 전에 나사에서 큐리오시티 말고 다른 화성 탐사선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그걸 해서 나사에서 그러한
요 화성 탐사선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실어서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거기다가 선생님의 이름도 넣어서 같이 보내기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거를 지금 미리 좀 알았으면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요 내용의 경우 우주 탐사선을 보내서 이렇게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주 망원경의 경우를 통해서 외계 생명체를 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공위성에 탑재를 해서요, 우주 공간으로 아예 보낸 게 바로 우주망원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들은 지구와 비슷한 이러한 행성들을 찾고 거기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우주망원경, 굳이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되지 왜 우주로 쏘아 올리냐.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지구에서는 거의 대부분 들어오는 빛의 경우가 전파와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그 파장 영역대가 전파와 가시광선 정도로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러한 전파 가시광선 외에 지표에 거의 도달하지는 못하는 전자기파 영역인 감마선이라든가 X선 혹은 자외선 혹은 적외선 같은 영역에서 더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우주망원경을 쏘아 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 세 가지의 우주망원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 케플러 망원경입니다. 지금 케플러 망원경은 이미 임무를 다 했어요. 여기 2009년에 발사를 해서요. 2018년에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 거의 26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을 발견을 해냅니다. 굉장하죠. 여러 외계 행성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발견을 했냐면요. 식현상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식현상을 통해서 외계 행성 탐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었는데, 그거의 대부분이 이 케플러 망원경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케플러 망원경의 경우가 2018년에 임무가 종료가 되고요. 이 케플러 망원경과 이 바토 터치할 만한 망원경이 바로 테스 망원경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요 망원경이 테스 망원경이고요. 얘네들도 지금 현재 이러한 이렇게 생성의 경우 이러한 가동된 지 한 달 만에 행성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높은 별을 78개나 발견을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식현상을 이용해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지금 현재 발사 예정이죠. 2021년에 발사 예정이라고 써져 있는데,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여기에 있는 요 제임스 웹 망원경의 경우가 발사될 예정이래요. 사실 요거는 지금 나사에서 지금 발사될 예정인데, 원래 올해에 발사가 되려다가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잠깐 잠정 연기 중단이 되었고, 지금 이제 거의 발사 그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요, 허블 망원경에 대체해서 사용할 애로 보내려고 하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 적외선 영역에서 우주를 탐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블 망원경은요, 가시광선 영역으로 많이 봤고요. 요 제임스 웹 망원경은 적외선 영역으로 봐서, 우리 직접적으로 행성을 관측하는 방법은 적외선 영역에서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외계 행성의 경우는 직접 촬영을 해서 여러 행성들이라든가 주변 고리들을 찾을 그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거는 기사 헤드라인을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제임스 웹 망원경의 경우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쯤에 발사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우려고 했던 내용들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이러한 우주망원경도 이용하고 우주 탐사선도 이용하고 세티 프로젝트도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인간들은 왜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려고 하는 것일까? 단순히 외계인 있네 없네 그 존재를 밝혀내기 위한 일 뿐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 그런지 한국천문과학연구원에서 일하시는 어떤 연구원에 대한 그런 인터뷰 영상이 있어서 한번 그거를 보면서 우리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외계 행성은 태양계 밖의 행성을 뜻하는 말인데요. 외계 행성은 태양계 밖의 행성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태양이 아닌 다른 별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외계 행성은 4,000개 정도라고 하는데,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한국천문연구원 광학천문본부 정연길 선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외계 행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요. 최근에 우리 은하에서 지구 크기만한 외계 행성이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어떤 행성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지구 질량의 약 0.3배인 나홀로 행성이 발견되었는데요. 네. 우리 은하 원반부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현재까지 발견된 나홀로 행성 중 가장 작은 질량인데요. 미국과 폴란드 그리고 천문연구원의 공동 연구를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네. 네. 이런 외계 행성의 경우는 그 관측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예, 목성이나 금성 같은 태양계 내 행성의 경우 행성에 의해 반사된 태양빛을 통해 행성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계 행성은 태양계 너머 우주 공간에 있는 행성입니다. 예. 네.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멀고 어둡기 때문에 직접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도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이 4,000개에 달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예. 발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 외계 행성 대부분은 행성이 속해 있는 중심별을 관측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별 표면 횡단 방법과 시선 속도 방법이 있습니다. 네.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통해 널리 알려진 별 표면 횡단 방법은 달이 태양을 가릴 때 나타나는 일식 현상처럼 행성이 중심별을 가릴 때 나타나는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통해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네.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면 행성의 그림자로 인해 별의 밝기가 원래보다 어두워지는데요. 이 방법은 중심별과 거리가 가까워 공전 주기가 짧은 행성을 발견하는 데 유리합니다. 네. 시선 속도 방법은 모든 물체는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한다는 원리를 이용하는데요. 별과 행성이 있으면 별이 행성보다 무겁기 때문에 별에서 가까운 지점을 중심으로 별과 행성이 돕니다. 예. 이때 행성이 공전하면 반작용으로 인해 중심별의 위치도 미세하게 변하게 되는데요. 네. 이 미세한 위치 변화를 분석하면 외계 행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방법은 반작용의 효과가 큰 무거운 행성을 발견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행성에 반사된 중심별의 빛을 관측해 행성을 발견하는 직접 촬영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 방법은 중심별 자체의 빛을 차단하는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심별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을 발견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중심별을 통해서 이 간접적으로 외계 행성을 관측할 수 있다, 네,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예.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번에 발견된 나홀로 행성은 그 이름처럼 중심별이 없었다고요. 예.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관측할 수 있었나요? 나홀로 행성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시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미시중력 렌즈는 관측자와 하늘에 있는 별 사이를 통과하는 또 다른 천체가 일직선 위에 놓일 때 발생하는데요. 이 천체가 마치 렌즈처럼 작용해 배경별의 빛을 증폭시킵니다. 예. 이때 통과하는 천체가 무거우면 빛이 증폭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천체의 질량이 작으면 증폭되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네. 예를 들어 태양 같은 별이 렌즈 역할을 했다고 하면 증폭이 일어나는 기간이 한 달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폭되는 빛의 양과 사건의 지속 시간을 분석하면 천체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 나홀로 행성처럼 다른 방법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천체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미시중력 렌즈가 이 천체가 일직선상에 놓일 때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것만 해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맞습니다. 거의 100만 분의 1로 매우 낮습니다. 아. 이는 100만 개의 별을 1년 동안 연속적으로 관측해야 한 개의 사건을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또한 미시중력 렌즈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로 인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 따라서 미시중력 렌즈 현상을 효과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별을 연속적으로 관측해야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사실 매일 밤하늘을 계속 들여다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예,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천문연구원에서는 동일한 성능을 가진 KMTnet 광시야 망원경을 만들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칠레와 호주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측소에 세 대를 설치해 24시간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특정 연구 목적을 위해 건설된 대한민국 최초의 광시야 탐색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지구 전체를 이용해서 망원경으로 활용하는 그런 예.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KMTnet 망원경을 통해서 발견한 외계 행성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201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60여 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발견하였는데요. 네. 이 중에는 목성처럼 대부분이 가스로 이루어진 목성형 행성뿐만 아니라 지구처럼 금속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지구와 매우 비슷한 질량을 지닌 외계 행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예.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우리 은하 중심부에 존재하는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외계 행성들은 기존에 발견된 행성들과 더불어 행성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외계 행성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 혹시 그 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예. 실제로 발견한 적은 있나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습니다. 네.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외계 행성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직접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외계 행성은 어두울 뿐만 아니라 지구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인 프록시마 B조차도 지구에서 약 4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는 빛의 속도로 4년 동안 이동해야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더 쉽게 말씀드리면 KTX로 쉬지 않고 1,500만 년 동안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 그로 인해 직접 행성의 표면이나 해수면을 관측해 생명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이에 천문학자들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외계 생명체 탐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생명체 탐사 방법은 빛을 파장대별로 분해하는 도구인 분광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 이 도구를 이용하면 외계 행성의 대기에 어떤 원소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대기 내에 수소나 산소 등 생명체 존재에 필요한 원소들이 발견된다면 생명체의 유무를 간접적으로나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건설될 거대 망원경, 우주망원경 등 차세대 관측 장비를 이용하면 행성의 대기를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예, 맞습니다. 생명체 탐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행성이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령 태양계의 경우 이 영역은 금성과 화성 사이에 걸쳐 있고 이곳에 존재하는 행성은 오직 지구뿐입니다. 네. 액체 상태의 물이 중요한 이유는 물질 대사처럼 생명체의 생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적의 용매가 액체 상태의 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대기 역시 중요한데요. 지구의 대기는 질소 약 78%, 산소 약 21%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질소는 생명체의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원소이며 산소는 생명체의 호흡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지구처럼 비슷한 대기 환경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천문학자들은 이 영역에 존재하는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외계 행성을 찾는데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각국이 외계 행성 발견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예, 인류가 오래전부터 궁금해왔던 행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외계 생명체는 존재하는가 같은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예.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거인이 떠받치고 있는 지구, 네모난 지구 등 다양한 형태의 지구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예.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태양계 너머 외계 행성과 외계 생명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오랜 세월 드넓은 우주에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네. 네.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외계 행성을 아주 많이 발견해야 합니다. 네. 표본이 많을수록 행성의 형성 과정을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으며 또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에 대한 단서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 행성을 지금처럼 찾고 연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제2의 지구 혹은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현재 행성의 탄생이나 또 생명체 진화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다. 이런 예. 설명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연구원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듣고 싶어요. 예. 1995년 태양과 유사한 별에 속한 외계 행성이 발견된 이후 외계 행성 분야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저희 연구팀은 외계 행성 탐색 연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발견된 외계 행성 표본을 바탕으로 행성의 형성과 진화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 미국 등이 건설 중인 우주망원경 사업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상과 우주에서 동시 관측이 이루어지면 나홀로 행성뿐만 아니라 더 많은 외계 행성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천문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 완공된 후에는 행성의 대기 연구를 통한 외계 생명체 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시중력 렌즈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천체를 발견해 천문학의 난제를 푸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 외계 행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봤는데 네. 도대체 우주는 얼마나 넓은 것인가 네,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들면서 그 경외감까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언젠가 우리 인류가 우주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 비밀을 푸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천문연구원 정연길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잘 보았나요? 영상의 길이가 조금 길었죠?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던졌던 질문, 우리는 왜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실 영상의 거의 후반 끝부분에 나왔습니다. 진짜 외계인이 사는지 이런 거 궁금해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성의 경우는 어떻게 탄생을 했고 이러한 과정, 우주의 비밀을 한마디로 풀기 위해서 탐사를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 전에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되어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꼭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 영상에서 앞부분에 좀 내용 나왔던 거 보면 이러한 실제로 바라보는 이러한 직접 관측을 통해서 행성을 발견해내는 방법에서는요, 이 공전궤도 반지름이 어떨수록 잘 발견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쵸, 멀수록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면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영상에서도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미세중력 렌즈의 경우가 거의 1000만 분의 1 정도의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발견되기 때문에 요거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기 남아공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해서 거의 24시간 내내 관측을 하는, 하루 종일 관측을 해서 발견해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해서 우리 외계 이런 행성계의 탐사 방법과 외계 생명체 탐사 방법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용 배우느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외계, 별에서 우리 별 말고 다른 별이 가지고 있는 외계 행성계까지 배웠고요. 이제는 그보다 더 큰 규모, 바로 은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은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테니까 여러분들 그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오늘 배웠던 내용 꼭 반드시 오늘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